4일부터 추경이 5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국회로 이송이 됐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기한 이 청년 일자리 추경은 그 내용과 실체를 뜯어보면 선거용 정치 추경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진단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랄지 그런 구조적 문제를 잘 진단해놓고 해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 그러기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라고 했지만 그런 중소기업의 청년을 지원하는 그 액수는 그 3조 9천억 중에 1,000억과 175억, 그러니까 1,175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주모부처라는 고용노동부에 편제된 예산도 3,649억 에 불과합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경인지 아니면 그동안 정부 부처가 해왔던 것들을 확장하고 그냥 중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던 건지 면밀히 따져보니 사실상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거의 요만큼에 불과하고 사실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했지만 전혀 일자리 추경도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정말 지금 청년 일자리 시장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해법을 새롭게 모색해보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청년 일자리 추경이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가, 그걸 면밀히 따져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불출주야 많은 토론과 대안 모색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시급함은 우리 당이 어느 당보다도 지금 앞장서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초에 왜 추경이냐, 추경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에 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재정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금년에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한 그 예산에 바로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이 편성돼 있고 그거는 그 전에 비해서 12.4%나 넘게 정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하자고 그럽니다. 왜? 그거 몰랐습니까? 실업 심각한 거 몰랐습니까? 지난해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뭘 쳐다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제가 그 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년 실업률 월별 표입니다. 한번 월별로 한번 보십시오. 2016년, 17년, 18년입니다. 해마다 학생들, 졸업생이 1,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고 17년에도 그랬고 18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다만 금년에 초기에 지난해보다 조금 낮았던 이유는 공무원 시험 기간이 원래는 2월 초에 시행되던 것이 지금 금년에는 2월 말로 가기 때문에 지금 1, 2월 수치가 고전에 비해서 약간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3월 달 실업률 지표는 이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즉 해마다 이 현상은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 추경을 할 상황이 지금 생겨있는 실업률 상황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감 실업률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크게 보면은 연초에 굉장히 심각하다가 또 연중으로 가면서 조금 낮아지고 또 연초에 높아지고 이 상황입니다. 다만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죠. 다 높기 때문에 지금 돈을 적당히 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돈을 쓰는 건 쓰자고요. 바로 쓰라고 금년 본예산에도 19조 이상의 고용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것도 12%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금년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이후에 16번 추경을 편성했는데 총선, 지방선거 앞두고 이때까지 추경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부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래도 추경이 필요하면은 상반기는 지나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에 편성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해서 또 추경을 제안하고 그거 가지고 국회 논의해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진보 정권도 하지 않았던 2000년 이후에 선거 앞둔 추경을 이 정부는 지금 아주 뻔뻔하게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한국당은 추경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아닌 이유가 굉장히 많고 우리 신보라 의원님 등 저희들도 보도자료 내고 우리 당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A부터 Z까지 추경이 우리가 제한되고 심의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개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우선 추경이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긴급히 필요하면 또 예비비 가지고 쓰라고 예비비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선 좀 쓰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하면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때나 내용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추경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나오셨는데 오늘 소상히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 행정학의 좀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한쪽이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어떤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각도로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어떤 그 계획과 또 정책 프로그램의 체계가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노동시장에서의 그 정부의 역할 또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한 어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 예산 사업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은 없고 예산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예산의 내용이 굉장히 그 사실은 지역적이고 그 단기적인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작은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나 또 이제 집행기관에서 단기간에 어떤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다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 그리고 노동시장 이런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는 어떤 중앙 정부가 이런 단순한 형태의 그 프로그램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족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체계적인 예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동 정책 또 적극적인 노동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청년 일자리 종합 계획들이 선진국에 이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지도 못한 그런 형태로 굉장히 부실한 어떤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사실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 노동의 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사실의 핵심이고 이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이나 어떤 그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 즉 1군과 2군의 시장을 어떻게 통합시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기업 위주의 수요 곡선 그리고 이제 공급 곡선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고숙련 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높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 때문에 정규직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이유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 가격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이 대기업 관련된 시장에서의
이제 취업 시장에서 탐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전체의 그 인원이 FB가 되고 고용되고 있는 그 숫자가 FA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FB분의 FA가 이 대기업 분야의 이제 취업률. 그래서 이 A에서 B에 해당되는 그 숫자, 이 숫자가 실제 이제 뭐 취업 장수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장수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하지 않고 대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머물러 있는가? 예,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장에 중소기업에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시 대기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1군과 2군이 근본적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다른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대기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 기간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논리에 따르면 굉장히 타당한 것입니다. 탐색 기간에 기회비용이 따르지만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탐색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 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 탐색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실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정부가 억지로 이제 끌어내려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을 3년 동안의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유도하는 그런 것은 제가 여기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미끼가 되겠습니다. 미끼. 즉 함정이 되고 미끼가 되는 것이지 실제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불쾌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은 2항의 중대한 변화 그리고 3항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중요한 점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이제 형성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대한 그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왜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막고 있는가? 이제 그 본 예산이 성립될 때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행정부 내 또 국회에서 굉장히 그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은 거의 한 달 내에 행정부에서 그냥 급조하게 되고 그 입법부에서는 거의 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바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가의 굉장히 그 중요한 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이를 이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민주주의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이고 함부로 다뤄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에서 세계 잉여금의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먼저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세계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돈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사실상 뺏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둔 세금은 사실은 가만두었으면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이것을 사실 국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거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중앙예산기관이 이런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수 추계의 오류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수가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가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 채무가 사실 600조 이상 지금 있고요. 이게 이제 GDP 대비 40%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에 해당되는 국가 채무도 계속해서 사실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자가 매년 한 20조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조가 굉장히 큰 돈인데요. 2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본 예산의 그 R&D 전체 투자가 20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투자 또는 SOC 투자
우리가 뭐 SOC를 줄여야 되니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 하면서 이제 뜨겁게 토론을 하는데요. SOC 투자 전체 해도 뭐 18조, 16조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렇게 아주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야말로 아무 부가가치 생산 못하고 그냥 이자 지출로 이렇게 빠지는 돈이 20조나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럼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이 종합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계획 중에 한 꼭지가 이제 어떤 재정 지원이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1군과 2군의 어떤 단절 이것을 이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이 될 것 같고 재정 지원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벽이 있는데 이것을 허물고 어떻게 이제 인센티브 구조, 이제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2군에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이 1군으로 진입할 때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어떤 선진국의 노동 시장을 보면은 자기가 뭐 야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고용은 어디다 다 됩니다. 뭐 3군이라든지 뭐 2군에서도 자기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1군으로 진입할 수 있고 1군에 있는 사람도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2군으로 가서 또 자기 다시 훈련을 받고 또 능력을 길러서 다시 1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야구 선수들은 다 고용은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에서 유연하게 어떤 그런 서큘레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적재적소의 노동자가 이제 고용되는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고 그런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데 어떤 그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체감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죠. 실업자하고 취업 준비자하고 구직 단념자들을 다 합친 숫자가 2013년에 대비해서 2017년 말로 하면 한 43%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부문의 그 고용 확대 시그널이 가면서 이게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그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취준색이 늘어난다. 소위 크라우딩 아웃 현상은 잘 나타나 있는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게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치솟는 데는 2013년에 그 정년 나이를 60세로 강제화하는 법이 통과됐고요. 이게 노동시장에 개혁을 하려다가 요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다 무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충격이 두 번째 충격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모했던 법이다. 인기영합적인 법이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보통 한꺼번에 정년을 3년에서 5년을 늘려주면 당연히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 올 거고요. 더 보시면 퇴임해야 되는 층하고 새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층의 인구 구성이 퇴임해야 되는 쪽이 훨씬 많은데 여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진입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현상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IMF 이후에 이전보다 청년 실업이 늘어난 이유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고졸들의 대학 진학률이 2배로 늘어난 변화가 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샥이 지금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일으키는 단기적인 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예외적으로 대졸자가 많은가를 보시면 이쪽에 맨 첫 번에 나오는데 이 짙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대졸자로 70%인데 다른 나라가 많아야 40%고요. 독일이나 다른 쪽에서는 고등학교 그 졸업자 중에 대학 진학률이
대개 30-40%를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70%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의 교육도 저 끝에 가면 여기 한국이 있는데요. 다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의 비중이 극도로 낮다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대학 교육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학위는 주는데 기업에서 쓸만한 그 스킬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대학 교육에 쓰는 교육비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데 비해서 충분히 교육이 스킬을 가리켜서 하느냐 보면 제일 바닥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부실화가 아주 역력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위 장사다 이런 생각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 대학의 가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를 보시면 이제 밑에 파란 게 전체 인구고요, 노란 게 청년이고 이건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그 이제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추세고요. 대학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 중에는 일자리가 창출하는 게 실패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보시면 위쪽이 남자 청년들의 취업률이고요. 이게 여성의 취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많아지면서 경제 참여가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제가 헬조선 논쟁할 때 뭐 옛날에는 좋았다고 그랬을 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할 때 옛날에 좋은 이유가 소수만 대학을 갔고 여성들은 다 결혼하면 집으로 갔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쟁이 없었던 거지 지금처럼 다 대학 가면 옛날도 마찬가지였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년 실업이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군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쪽이 취업률이 높고 나이가 적은 쪽이 취업률이 낮은 반면에 여성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층이 취업률이 높고 나이가 많은 쪽은 또 여기 임신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군대 때문에 경력 단절 내지는 경제 진입이 늦고 여성은 임신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이제 같은데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제 참여율 때문에 그 더 하다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요. 정부가 이 베이비 부머의 자식들 에코 세대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4-5년 지나면 요때 비상적인 측을 하고 나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뭐 재경부의 기획재정부의 이 예산에 추경에도 그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시기라면 이미 베이비 부머서부터 에코 시대 때까지 올 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자리가 다 넘쳐났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 긴급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통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인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바로 연결시킬 사항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이제 청년 실업이 올라가는데 실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대학 졸업하고 보시면 반년에서 1.5년, 2.5년 뭐 그래서 장기 3.5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가 있는데 전체 구성 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전체가 다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좋아진다는 발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노동경제학의 첫 번째 이론이 뭡니까? 노동은 상품 시장의 파생 시장이다. 경기가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일자리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상품 시장을 놀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옮기겠다는 기존 그 방식이 너무 농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 투입 정책이고요. 도대체 이 정책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라고 하는 KPI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기업에서 이런 계획서를 냈으면 아마 잘렸을 겁니다. 잘렸을 거고요. 여기 기획재정부에 오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정책 목표가 수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효율성이 적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임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있고 인턴이라는 걸 통해서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사다리성 일자리가 있는 거고, 생계형 자영업 창업 일자리가 있는 거고, 혁신형 창업 일자리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진짜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기존 방식에다가 4조에다 맞추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그냥 거기에 맞춘 것들이고요. 거기에 뭐 어디서 보면 일자리 정책이라고 나온 것 중에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것들이 있죠.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고용복지센터나 창조경제센터에 와서 청년들이 놀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 이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직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성희롱 혁신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이상한 정책들이 많고요. 창업 정책은 제가 그 벤처캐피탈 사장을 한 3년 반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창업형 MBA를 맡으면서 만든 건데요. 뭐 여기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벤처 창업하게 해서 하는 소위 그 지난 정부에서 미래부에서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벤처들이 사업해놓고 규제 때문에 돈 못 받겠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왜 들어오겠습니까? 정부의 눈먼 돈으로 창업하고 나가겠다. 이거야말로 먹튀 정책입니다. 글로벌 먹튀를 유치하는 거고요. 그 민간 선도형 창업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UCC로 창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창업하는 데를 선택을 하냐 하면, 어떤 창업은 창업 아이디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가가 누군가가 더 중요합니다. 창업팀이. 그래서 그걸 성공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오랫동안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는 거고요.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안 될 건 빨리 죽이고 될 건 밀어주고 하는 자기 이익과 결합되는 건데, 아무 자기 이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오디션 프로에 투표하듯이 하면 이게 무슨 창업에 되겠습니까? 창업 아무 때나 민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혁신형 창업은 보시면 이게 미국의 창업 투자금이 늘리는 거가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하고요. 최근에 이 닷컴 버블의 3분의 1 정도로 투자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게 언제 혁신형 창업이 성공하냐면 새로운 기술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창업한다고 밀어붙인다고 창업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창업이 어떤 정도냐면요. GDP 대비 창업 캐피탈 창업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이미 OECD 4위 국가입니다. 창조경제센터 정책, 창조경제센터 하면서 워낙 돈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성장률로도 우리나라가 3위인데요. 3, 4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2010년에 비해서 2016년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늘어난 게 4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면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 투자 건수당 금액으로 보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 안 될 거에다가 수차에 나눠서 조그만 금액으로 다 해준 거죠. 혁신형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도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넘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할 기업이 없는 거지, 투자 금액이나 지원 정책이 없어서 창업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너무 많아서 좀비 기업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 정책을 하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나 시장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의 근본 원인은 다 그대로 놓고 여기만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비 기업 양산이 되는 거가 이제 지금 정책의 문제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는 구조적 과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뭐 혁신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잘해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립 서비스만 있고요. 여기는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경이에요. 그래서 근본 원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돈 쓰겠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뜻 여러 사업들 보니까 마을 꽃길 가꾸기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도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길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 타당성 없이 이게 실시되는지 정말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지원 방안, 지금 저기 지방에 내려가시면요 기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아마 5월달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도심에서 인력을 공수해 봤습니다. 이 차량으로 대거 인력을 지원받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농촌에도 와서 근로하고 계신데 지금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정책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갑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및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금 서비스에 관해서도 이거 한 20년 이상 된 겁니다. 뭐 대학에서의 그 인큐베이터 사업, 뭐 RRC, ERC, 하여튼 정말 그 수도 없이 최근에는 창조경제센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인력 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그래서 이것도 또 중복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면밀하게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단은 구조적인 것이 원인이다라고 진단해 놓고 나서 대개 정책들은 대정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을 통해서 그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정년 연장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나가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직장 내에서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직장 내 갈등 관계라서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 아까 뭐 학위장사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만 가장 일자리가 먼 게 대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은 대학으로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일자리가 먼 데서부터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책 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냐면 가장 일자리가 가까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눈높이에서 일자리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대학은 오히려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인구 구조 면에서나. 그래서 지금 현재 학위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강조를 하면 이 커리어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기업이 성장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경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 가지만 거기에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커리어를 쌓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또 거기서 시장에서 돋보여서 또 대기업으로 내 커리어가 어떻게 20, 30년에 걸쳐서 빌드업돼 나가는 과정을 정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OECD 관련해서 헝가리 일자리 자문을, 청년 일자리 자문을 한 2년 했습니다. 우리 정책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책 백과사전입니다. 없는 거, 전 세계에 있는 정책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과사전을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좋은 책은 요점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책들이, 기술 방법이 좋은 책이고, 우리 정책도 정말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정책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모두의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임팩트 어널리시스도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걸 못 받았으면 저희 당연히 학계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정책인지 평가 없는 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일자리 정책이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말 아쉽고 좀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6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찬 기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6개월이나 1년, 3년, 5년 단위로 그 돈을 투입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 지금 장기적인 근속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 청년에게 하는데 있느냐. 그 통계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찾아낸 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5년인가 하나 찾았었는데요. 그때 6개월 고용유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청년이 돈을 받고 1,000만 원씩 뭐 그렇게 받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였냐. 6개월 뒤에 38%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이전에 이미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뒤가 어떻게 되고 3년 뒤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총계가 없어서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더구나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 기업 연명의 수단으로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도 별로 없어요. 지원금을 받은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고용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2015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또 나서가지고 그걸 알아봤는데 25.6%가 폐업을 했습니다. 돈 받아먹고 사라진 게 이만큼이나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일자리는 당연히 없어지고, 그 일자만 없어졌습니까? 지원한 일자리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까지 없어졌습니다. 사전에 그 돈으로 그 기존에 있던 폐업 한계 기업에 있던 사람에게 직업 훈련이나 직업을 다른 걸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투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될 리는 없었겠지요. 2016년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OECD에서 고용노동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합의하에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해법의 핵심이 뭐냐면 지급 능력과 회복력 있고 포용성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돈 얘기는 절대 안 나왔습니다. 독일의 안드레아 네하레스 노동장관 같은 경우는 재직자나 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이런 사람들도 직업 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재직자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트타임을 허용한다. 그 파트타임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업 능력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트화하는 시장의 엘리트화를 추구해 나갑니다. 룩셈부르크는 실업계, 룩셈부르크도 우리와 마찬가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업계 문화에 대한 저하는 게 시장에 있다. 그래서 이 실업계 문화를 인텔리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게 직업훈련과 서비스 개혁이다. 고용시장의 구조 개혁이다. 한계기업 정리다. 이렇게 룩셈부르크 노동장관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병태 교수님이 발제를 하실 때 우리는 직업교육 비중이 무지하게 낮다고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룩셈부르크 독일을 예를 드는데요. 임금은 아까 시장에서 형성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대기업 대비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따지면요. 룩셈부르크가 90.3%입니다. 독일이 61%입니다. 일본도 56%예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9%입니다. 임금 격차가 우리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생산성 대비를 하면 이것도 높지 않느냐는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은 고용시장의 직업훈련이라든지 재직자의 인텔리화, 룩셈부르크가 얘기하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엘리트화, 그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취업시키고 나서는 연인으로 직계하고 그냥 땡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청년 취업 박람회니 이런 데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했다고 막 광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실제로 그렇게 1년 이상을 재직을 하고 있는지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8시간 이상의 정규직 시장을 이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지 않으면 청년의 시장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제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실업률이 무지하게 높아질 수 있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데 고용 형태가 다양하지 않으면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그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대부분이 경력 단절될 여성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나 고령층 이런 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건 하나도 안 하죠. 우리는 시간제 뭐 이러면 나쁜 일자리로 딱 규정이 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그러면은 돈은 퍼붓는데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 구분을 딱 해놓고 하면 그 효과를 어디서 측정을 하려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67.3%에 달하는 이 직접 일자리 예산을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이걸 확 낮추고 노동시장 자체를 개혁하면서 그 개혁 비용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 안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아쉽고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이 청년 단체들 또 청년들과의 협의체가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굉장히 좀 전향적인 태도로 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참여했던 청년 단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뭔가 그래도 새로운 안이 도출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3월 15일 날 받아본 안은 이 어찌 보면 이제 정부의 언어로 쓰인 저희가 그동안 뭐 논의했던 것이 안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어쨌건 결국에는 그동안 논의했던 현 이 정책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보완시킬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실제 원하는 그런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 회의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늘려갈 것인가 사실 이런 얘기가 주가 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이 결과가 임박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어쨌건 이게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주겠다. 결국에는 이 지원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전에는 전혀 뭐 이 관련해서는 예상도 못한 그런 안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참여했던 청년 단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가 싶지만 어쨌건 전향적인 태도로 그동안 또 4개월 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아쉬웠다 이것도 이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정말 이 정책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뭐 이런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 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뭐 그 근로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각한 이 일자리 문제의 가장 1번 대상자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2월, 3월에 졸업 시즌에 내놓을 그런 청년 정책이면 사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온 이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 어쨌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어쨌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뭐 임금을 보전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구직자들에게는 또 구직 수당을 그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결국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균형 감각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재난 같은 청년 일자리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어떤 국민이든 어떤 청년이든 당장 눈앞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지원책이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이런 노동시장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은 저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결국엔 지원만 남은 정책이라면 이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인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인가, 추경인가 분명히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런 의미 없는 세금 쓰기라면 야당이 나서서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다 배제했다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든지 여러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파트는 정부만의 힘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서 그거라는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책을 만들 때는 청년단체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약간 중심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는 자꾸 연 1,000만 원만 얘기하시면 사실은 청년들 단체 얘기를 들어서 청년들이 청년 내일채용에 너무 구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탐색 기간을 부여하는 걸 이번에 도입을 해놨습니다. 가령 취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지금은 한 달 이내에 청년 내일채용공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청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월로 연장을 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탐색 기회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바꿔 나간 겁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청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중소기업에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충분한 탐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예전에 장려금을 신규고용 촉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했던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아마 생각하시고 비판을 대부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려금은 조금 특수한 게 꼭 인원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장려금을 상당히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계 기업들은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이 이 장려금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희 교수님이 잠깐 의견 내신 게 중소기업 근로자가 충분히 경력을 쌓아서 일군 시장인 대기업 시장에 좀 가는 거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는데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저희도 예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했는데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대기업 인력 빼가기라는 논쟁을 또 합니다. 이 기껏 훈련시켜 놓으면 대기업에서 데려간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정부에서 인센티브까지 도입을 해야 되냐 이런 비판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가 대졸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과 잘 맞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현재 나와 있는 대졸자들을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구조개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은 인문계고생들도 이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정부 지원책이 있긴 했지만 좀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물량을 넣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 아카데미 예산 등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저희는 큰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 39만 명의 에코세대가 일단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구구조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오해가 있었는데 이병태 교수님께서 일자리 대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셨던 청년센터, 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청년센터들은 아마 백 대표님도 계셨겠지만 청년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가장 많이 나와 있던 주제입니다. 즉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취업 준비할 공간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청년센터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그 취지고요.
그리고 이걸 무조건적으로 국가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민간 예산, 정부 예산 이렇게 균등되게 해서 운영을 할 거고, 또 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은 왜 이 대책에 들어가 있었냐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꼭 임금 격차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용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많고 직장 내 성희롱도 있고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이 그 청년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김기찬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 저희들도 상당히 동의한 게, OECD에 비하여 저희 나라 상당히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예산을 그 고용 장려금이나 아니면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고용노동부 예산에 보시면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없습니다. 장려금, 센터는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이쪽에 더 예산을 더 많이 비중을 할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도 뭐 저희들 대부분 뭐 동의하는 거고, 하나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전직 실업자 훈련 예산이 확대된 거는 치성패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치성패에서 아마 청년 참여 수당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3개월 30만 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 아니고, 거기서 훈련 예산, 치성패 중에도 실업자들에 대해서 치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 훈련에 대한 수요를 예상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쉬운 거는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이 정부 일자리 대책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은 정부와 전체가 하는 일자리 대책의 일부분이라는 부분, 그래서 그분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태클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 현실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이번 청년 대책, 일자리 대책은 투 트랙으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기 대응도 하고 구조적인 대응도 하는 투 트랙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단기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취업 청년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주거, 자산 형성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혁신형 창업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선취업 후학습 등 같은 여러 가지 역량 강화해서 한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책을 만들었고, 이와 결부해 가지고 구조적인 대응,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또 그 창업 혁신 창업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거지만은 여러 가지 구조개혁 관련된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예우 당사자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도 많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추진할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추경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 안에는 이러한 이제 단기 대응과 구조적 대응 중에서 직접 효과가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위주로 뽑아서 저희가 추경안에 일자리 대책으로 2.9조 원, 지역 대책으로 1조 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7년 추경 집행이 잘 안 됐는데 추경을 다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17년도 추경 예산이 11조 원인데 그중에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9.6조입니다. 9.6조 중에서 이제 9.5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활히 집행이 됐는데, 다만 이제 지금 몇 가지 지적했던 내일채용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용 장려금,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정책 시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저조를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이건 제도적인 개선을 했고, 그래서 제도 개선 이후에 집행 실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년 예산이 아직 집행 중인데 왜 추경을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이 한 19.2조입니다. 그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 한 3조 2조쯤 되는데, 이 예산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내외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추경을 하는 필요성에서 정부가 여러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닥친 급박한 실업 문제, 그리고 특히 작년에 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 지출 7.1% 잡으면서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한 10%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를 한 16% 편성을 했는데 그게 전부 전체적인 7.1% 구조 안에서 하다 보니 다소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나 더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숫자들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고용 위기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업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17년도 정부가 추경한 추경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한 17, 18 성장률이 0.1 내지 0.2% 정도 기여했다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외부에서 그렇게 분석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추경과 금년 추경이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 일자리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17년도 추경을 할 때는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직접 일자리 위주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위주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때도 그 일자리 7.9만 명 플러스 민간 일자리 알파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 7.9만 명 중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일자리 합쳐가지고 한 7만 3천 명 정도는 채용한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추경한 거에 대한 충분하게 저희가 효과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그리고 재직자들의 커리어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 안에도 산업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하게 공장 개선해주고 청년들 작업 환경 바꿔주고 하는 그런 예산도 추가적으로 많이 넣었고 그리고 재직 중에 재직자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할 때 장학금 주는 거라든가 이런 커리어를 관리하게끔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기자님께서 이제 직접 일자리 예산에 대한 67% 된다고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정부 안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 직접 일자리 비중이 다른 외국에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숫자는 67%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는 한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17% 수준도 다른 나라 외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숫자긴 한데 숫자는 약간 조금 통계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